물감을 직접 만들어서 그림을 그린다?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노고가,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런 거를 또 할 때 굉장히 또 위험한 요소도 따라다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요즘 제가 이제 유화를 이렇게 천천히 그리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볼까 해요. 지금 제가 이제 요즘 하는 시리즈 중에 그 재개발 지역, 그 달동네 마을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 생각보다 천천히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보통 그림 그릴 때 그 전시회를 하려면은 한 100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거를 추려서 한 50점 정도를 전시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오래전서부터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100점을 그리려면은 3년 이상은 걸려요. 근데 그러면 뭐 먹고 사느냐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림이라는 게 한 가지만 붙잡고 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이 어떤 마르는 상태를 기다린다거나 아니면은 또 물감이 떨어져. 또 필요한 게 또 있어. 그러면 잠시 내려놓고 좀 떠나 있는 거죠. 뭐 다른 걸 하면서 뭐 수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드로잉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여행을 다닌다거나 뭐 친구를 만난다거나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직업이 화가지 뭐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어떤 친구도 만나야 되고 가족이 있으면 또 가족 부양도 해야 되고 가족 부양할 사람이 없다. 뭐 혼자다. 그러면은 또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또 여행도 다닌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은 제가 이 유화 물감이나 유화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제가 이 보광동 시리즈 하는 것 중에서 약간 그 임파스토 기법으로 그다음에 나이핑으로 좀 물감을 만들어서 두껍게 칠하는 그림을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해요. 뭐 사람마다 취향이 다 있기 때문에 뭐 반드시 유화를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발라서 그림을 그려야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호응도가 좋을 거다. 이런 거는 꿈도 꾸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각 물감과 특성이 다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론 가지고 해봐야 돈만 아까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간혹 제가 컨텐츠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은 비냥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물감 참 평생 쓸 걸 다 써버리네. 그런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거든요.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도. 근데 비냥거린다는 뜻은 그 뭘까요? 그거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데, 그래도 뭐 그 어떤 사회적으로 뭔가 불만이 계신 분들은 말씀하셔도 돼요. 뭐 그런 거 흔쾌히 저는 그냥 받을 건 받고 안 받을 건 안 받을 거니까. 일단은 제가 가장 경제적인 면으로 두껍게 칠하는 방법을 일단 가르쳐 드릴게요. 그건 뭐냐면은 안료를 먼저 사는 거예요. 안료라는 게 뭐냐면은 이 생각보다 우리가 모든 이 컬러를 만드는 그 재료들, 페인트, 그다음에 유화 물감, 수채화 물감, 뭐 하다못해 플라스틱 그 그릇들 모든 거에는 전부 다 그 안료라는 색채가 다 들어가요. 하다못해 도자기조차도 뭐 세상에서 가장 오래 남는 거죠. 사람들이 만든 것 중에서는 그래도 참 오래 견디는 것 중에 하나가 도자기예요. 도자기는 뭐 때에 따라서는 뭐 1400도 이상 고열에도 견디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 고려 시대 때 그 어떤 고려 청자가 이렇게 살아남고 있듯이
우리 삼국시대에 그 살아남은 그 도자기들이 많잖아요. 그 위에 올라가도 또 있다고. 뭐 이 구석기 시대에 그 빗살무늬 토기 같은 거 아직도 그 있잖아요. 뭐 그렇듯이 이게 굉장히 오래 가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어떤 색깔이 있잖아요. 색채가 있기 때문에 그 색채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유심히 살펴보면은 그 다 방법이 있고 또 거기 이치가 다 맞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특히 이제 우리 그림 그리면서 우리가 흔하게 접하긴 하지만 막상 또 덤빈다는 의미는 이제 그걸 시도해 본다거나 이런 걸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안 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거나 논한다거나 하면은 그거는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 좀 잘못 그 판단을 하면 비아냥거리는 수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아는 체 한다는 그런 게 굉장히 나쁜 말이잖아요. 이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콘텐츠 만들면서 가급적이면 솔직하고 제가 이제 모르는 분야면은 모른다 뭐 이런 말을 이렇게 자주 하거든요. 왜냐면은 시인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콘텐츠 유아 콘텐츠를 만들 때는 가급적이면은 그냥 다 밝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은요. 예전에 벌써 1920년대, 30년대 그 전에도 뭐 이 만국 박람회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그 1899년 하여튼 1899년 정도 되겠죠. 뭐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어떤 뭐 인상파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이 방법을 쓰던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전에 없었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1300년대에도 이렇게 뭐 유화물감처럼 이렇게 노란 게른자래. 계란 그 노른자를 그 이렇게 좀 채취해가지고 그거와 이 안료 같은 거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때 그 안료는 어떻게 채취했느냐? 여러분들 뭐 흔히 그런 거는 이 푸른색 염료라든가 푸른색 석채라든가 그 돌가루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하다못해 하얀색은 조개 껍질을 막 빻아도 하얀색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은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전착시키기 위해서 이 어떤 판때기나 헝겊이나 종이, 그때는 종이도 좀 귀했으니까 이 그런 거에다가 어떻게든지 붙이고 싶어. 그랬을 때 필요한 거는 풀이잖아요. 그 풀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전착제 뭐 이렇게 하면은 복잡하니까 그냥 풀이라고 할게요. 이 풀을 또 복잡하게 얘기하면 메디움이라고 한다고. 지금은 이제 글로벌 시대니까 뭐 자꾸 영어 같은 거 많이 쓰긴 하는데, 근데 우리 미술 하시는 분들은 그게 흔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 거 설명할 때. 그래서 이 안료, 그러니까 오래전서부터 존재했던 걸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새롭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이게 뭐 옛날보다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거나 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또 알고 보면은 그 속사정을 알고 보면은 단지 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건 틀림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지금 이 표현하고 있는 이 골목 풍경에 저렇게 두껍게 저런 식으로 이 소위 이렇게 막 쳐바를 정도로 저렇게 안료가 풍부한 거는 그만큼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거 채취하기가 쉬운 거고, 많이 드러나 있는 거죠. 저런 그 재료들이 많다는 거는. 그래서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고 그런 건데, 단지 저거를 왜 구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내가 왜 굳이 저 임파스터 기법, 나이핑 기법 저렇게 두껍게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재료라는 거는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건데 요리에 할 때 그 음식하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 항상 이 자기가 먹는 음식이 좀 다양하잖아요. 오늘은 비빔밥 먹었다가 내일은 좀 국수를 좀 먹고 싶어. 그러다가 좀 기운이 없는 것 같으면 고기도 먹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런 그 변화는 그 어떤 누구나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세상살이에 따라서는 뭐 참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뭐 돈 없는데 뭘 팔아서라도 고기 먹을 수는 없고 그거 다 그렇잖아요. 그 좀 참는 거죠, 뭐든지. 근데 유화물감을 제가 이렇게 쓰는데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비싸. 유화물감에 튜브 하나에 뭐 웬만큼 뭐 이 치약만한 거 이런 것들은 10,000원이 다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짜가지고 뭐 어떤 이거를 하겠다? 그러면은 금방 포기하게 된다고. 금방 떨어져가지고 물감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두꺼운 그림 뭐 이런 걸 남긴 고흐라든가 이런 사람 보면은 좀 징징대기는 했지만 좀 존경스러운 면도 있어요. 야, 저거 굉장히 비쌌을 텐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흐가 절대 가난하게 살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변에서 봤을 때 가난한 것 같이 느껴졌을 뿐이죠. 그만큼 이제 이런 거를 다루고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은, 이 유화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황과 그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요점 중에 하나는 안료에 대해서, 안료를 좀 쓰면은 그런 문제가 조금 더 해결될 수 있어요. 고흐도 그렇게 두껍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비싸긴 했지만 안료라는 게 계속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자기 좀 어떤 발품만 팔고 자기 어떤 체력만 있으면은 만들 수가 있는 게 또 유화물감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뭐 좀 약간 편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 모든 그 유화물감, 수채화물감 이런 게 편하게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좀 편하게 살라고. 근데 왜 굳이 물감을 만들어가면서 과거로 돌아가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자기의 목표나 자기의 멘탈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따라한다? 그 따라할 필요 없죠. 왜냐면 늦게 해봐야 그 뭐 노하우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짜 하고 싶어. 나는 저거 해서 뭔가 또 나한테 맞을 이 찰떡궁합처럼 그냥 맞을 수도 있는 거야. 뭐 이렇게 가면서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매미가 엄청 우는 거 보니까 장마가 끝나긴 끝났나 봐요. 근데 무더위가 시작돼가지고 지금 아침인데도 좀 에어컨을 지금 거의 뭐 20도씨로 틀어놓고 지금 있거든요. 문은 못 열겠어요. 벌써 열대야 시작돼가지고 엄청 더워요. 아침에도. 매미 소리도 엄청 시끄럽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진행되고 있던 이 보광동 시리즈를 좀 그리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 두껍게 그리는 거에 장단점이 있어요. 이 두껍게 그리면은 안 말라요, 일단. 그리고 장점은 또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남들이 하는 게 아니니까 좀 독특해 보이기는 해. 물론 이렇게 유화물감을 쳐 바르니까 또 한편의 시기가 되기도 하지만은 또 약간 좀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까? 그런 게 또 자존감이 이렇게 생기기도 해요. 근데 그 쓸데없는 거거든요. 전부 다. 근데 제가 이제 물감을 만드는 에피소드를 좀 말해 보자면은, 제가 돈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학교 다니면서 다 만들었었어요. 유화물감을 만들려면은 일단 이 안료상을 찾아내야 돼요. 안료상은 파리에도 한 서너 군데 있었어요. 서울에도 있어요. 서울에도 을지로 끝자락에 가면은 거의 을지로 끝자락에 태양안료라든가 뭐 아니면은 예전엔 종로 3가에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아마 이 청계천이 좀 없어지면서 그 약간 좀 위기가 있는 건데, 그 안료상들도. 근데 있기는 있어요. 아직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안료상이거든요.
두 군데가 있어요. 을지로에 가면은. 아마 이 발품 팔아서 부지런히 그림 그리는 우리 학생들은 거기 다 알아요. 을지로 끝자락에 있는 거. 을지로하고 청계천하고 그 이렇게 보면은 그 이 사거리가 있어요. 그 사거리에 있거든요. 지하철역 나오자마자 이렇게 그 있어요. 거기 가서 사면 되는데 일단 뭘 사야 되는가는 미리 정하고 가야 돼요. 비싼 물감, 빨강, 파랑, 노랑 중에서 빨간 거, 파란 거는 좀 약간 비싸고 가장 싼 거는 검은색, 그 다음에 이 번트 시안나 계열, 땅색, 흑색, 흔하게 그 채취되는 광물들, 뭐 흙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싸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거기다 이제 뭐 우리가 유식한 말로 번트 시엔나, 뭐 번트 움버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거는 잘 그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번트라는 게 뭐냐면은 불에 태운다는 뜻이거든요. 그 시엔나 지방에서 채취되는 그 흙을 태워서 만든 게 번트 시엔나예요. 근데 반드시 이탈리아 시엔나 지방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흙이. 우리도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출처는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화학 안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크롬 계통, 블루 계통, 이 크롬 옐로우, 크롬자가 붙은 거는 전부 다 그 태워서 어떤 화학 반응에 의해서 그 생성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왜 이제 그런 싸게 만드는 게 유행을 했냐면 그만큼 이 색채를 이용해 가지고 뭐 온갖 그 과학적인 물건들이 만들어질 때 색채를 가미한 게 바로 또 이 인간들이거든요. 인류거든요. 특히 이제 그게 그 인상파가 태동되던 시절에는 아주 피크를 맞이했죠. 뭐 다색 목파나도 그렇고 유화도 그렇고 파스텔도 그렇고 완전히 부흥기를 맞이했었다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엄청 풍부해졌죠. 그래도 여전히 비쌌던 게 미술 재료들이잖아요. 지금도 거의 비슷하고요. 뭐 사실 미술대학 나와가지고 나 그림 그리면서 먹고 살겠다 하면은 지금 뭐 아이들 가르치고 뭐 강사하고 이런 월급 가지고는요 이 턱도 없죠. 택도 없죠 정말. 왜냐면 풍부하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불만이 있는 거야. 아, 유화 물감을 써보고 싶은데 난 못 써. 아크릴 물감, 요새 그 좋다는 물감 많은데 나는 못 써.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또 흔한 거로 나는 수채화 물감 정도는 살 수 있어. 아니면 다이소에서 파는 물감 정도는 살 수 있어. 또 이런 그 환경적인 그 어떤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연필이라도 잡는 게 바로 그 어떤 이 사람들의 어떻게 생각하면은 욕망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떻게 생각하면 또 희망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할 때 주제 까먹지 말라고 저는 자꾸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게요. 이 보면은 안료를 샀단 말이야. 이제 그 청계천에 가가지고 을지로에 가서 샀단 말이야. 살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그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은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그리고 안료상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코로나의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마스크 쓰는 거 굉장히 지금 뭐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반드시 가져가세요. 마스크를 쓰고 그 안료상을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호흡기로 항상 그 미세한 분말이 있고 날아다니기 때문에 호흡기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오래 그 남아 있어요, 폐에. 그래갖고 그게 들어가면은 직접적으로 느껴져요. 그냥 확 매콤한 냄새가. 안료상에 들어가면은. 왜냐면 안료라는 거는 퍼서 담아서 팔기 때문에 그 분말이 날아간다고. 근데 미세 분말은 우리가 절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심한 곳이 안료상이에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안료상 그 입구만 가도 그냥 그런 냄새가 막 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는 뭐 테레핀에다가 코 박고 살았으니까 대학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 처음에 유화물감 같은 거를 이렇게 좀 두껍게 발라보고 싶고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싼 거부터 사세요, 제발.
비싼 거 다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비싼 거, 이렇게 좀, 이 그램수로 해서 파는데, 그거, 계획도 없이 막 사다 보면은, 그리고 연습을 하는데, 굳이 또 그런 거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사실. 그래서 거기서 살 때 그램수로 사는데, 500g 내지는 1kg, 뭐 이렇게 사오는데, 그거를 살 때 또 너무 많이 사놓으면은요, 그거 다 만들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 경험상 가장 많이 들어갔던 거는 검은색하고 흰색이에요. 검은색은 왜 하냐면 검은색, 흰색만 있으면 그림은 명암, 컨트라스트를 만들어가면서 충분히 그림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색을 많이 쓴다고. 그리고 요즘 어떤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검은색, 흰색, 블랙 앤 화이트 이런 거 굉장히 또 유행일 수도 있는 거고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인상파 시절은 화려한 색채가 위주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마음속에 좀 갖고 그 안료상을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갖고 그런 걸 사오시기 바라고요. 살 때 이제 거기서 나와서 이제 종로 쪽으로 조금 걷다 보면은 이 그 안료상 말고 화공약품 파는 데가 있어요. 화공약품 파는 데 가면은 뭐 별게 다 있습니다. 거기에 그 어떤 이 우리 화학 시간에 배웠던 그 공식에 나오는 것들이 거의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거기 가서 뭘 사야 되냐면 린시드를 사시면 돼요. 거기서. 거기는 테레핀도 팔고 린시드를 파는데 깡통 단위로 살 수가 있어요. 4리터짜리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거를 사시면 되는데 그 중에 뭐 좋은 게 있느냐 나쁜 게 있느냐 그거는 스스로 그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정제가 잘 된 기름들은 좀 비싸고 정제가 좀 덜 된 기름들은 좀 싸고 그래요. 테레핀과 린시드를 살 때는요, 그 안료를 산 그 어떤 그 재료, 안료의 반을 사야 돼요. 반드시. 그게 많이 들어가요. 안료를 10kg를 샀어.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메디움이나 그 전착제, 희석제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반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벌써 물건이 많아지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걸 들고 다닐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바퀴 달린 거 있잖아요. 그걸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걸 가져가서 이제 그렇게 사오면 되는 거고요. 그 살 때 집에 딱 왔는데 이거를 도구를 비빌 도구가 없네. 이걸 갤 도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 놓을 게 나이프 큰 거하고 넓은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곱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 유리봉 같은 걸 구하면 좋은데 그 바렌식으로 된 유리봉을 그 유럽에선 파는데 우리나라에선 팔지 안 팔지는 몰라요. 근데 그런 거를 좀 검색을 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걸 구해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훨씬 더 고운 물감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그리는 저 그 두꺼운 임파스토 기법에 또 이렇게 좀 조각조각 돼서 마치 우리나라 조각보처럼 만드는 저런 그런 기법을 구사하려면은 물감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물감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 게 가장 좋으냐면은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몇 명이나 이거를 만들까 싶기도 하지만 일단은 이론적인 거니까 계속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 색채에는 밝은 색하고 어두운 색이 있잖아요. 근데 물감을 만드는 과정은 무조건 밝은 색부터 만들어야 돼요. 계속 오염이 되니까 나이프에도 오염되고 자기가 아무리 깨끗이 해도 그걸 닦아내는 걸레에다가 뭐 나이프를 문질렀다든가 뭐 이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채도가 높은 밝은 그런 이 물감들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만들면 일단은 오늘은 노란색, 빨간색 그런 걸 먼저 만들 거야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나이핑질하고 이게 흔히 얘기해서 치댄다고 그러잖아요. 요리할 때 밀가루를 치댄다. 밀가루도 마찬가지로 분말이잖아요. 그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치대고 밟고 뭐 손으로 때리고 그다음에 수타면처럼 공중에 던졌다가 또 내리치고 이러지는 않지만 계속 나이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손에 무리가 간다고. 엄청나게 무리 갑니다. 처음 해보시는 분들,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나 힘이
좀 모자란다, 근력이 없다 이런 분들은 하지 마세요. 이게 분명히 막 탈이 옵니다. 어깨 뭐 이런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물감에다가 조금씩 추가해가지고 린시드만 살짝 타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물감을 좀 만들 수 있어요. 2배로 만들 수 있고 그런 물감을. 가령 500mg을 샀어. 튜브 물감을. 이거 사는데 이렇게 쭉 짜보니까 엄청 묽어. 그러면 좋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약간 좀 알료를 타가지고 꾸덕꾸덕하게 만든 다음에 이게 너무 알료가 많이 들어가면요 다 갈라집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과정을 다 겪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시겠어요? 아마 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벌써 한 80%는 포기하셨을 거예요. 그렇듯이 이게 마음 먹는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그 서양에서 유행했던 코브라 운동 때 이런 칼 아펠 뭐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이런 방법을 많이 썼거든요. 두껍게 칠하는 방법 이런 거를.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 했던 그런 작가들 막 접시를 깨서 붙인다거나 그런 건 처음엔 뭐 본드를 이용해서 붙였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바르는 거는 또 알료를 발랐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일단 뭐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게.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런 그 수업을 철저하게 받았던 사람들은 한두 번은 다 하는데 거의 다 포기하는 이유는 굉장히 거칠어요. 만들다 보면은 온갖 화실이 그냥 막 늘어진다고. 그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벌써 저거는 내가 할 필요가 없겠다. 그냥 재미 삼아서 한두 개는 내가 캔버스에다 해보겠는데 저건 못하겠다. 이런 분들은 빨리 처음서부터 접는 게 좋아요. 사실은. 아시겠죠? 제가 아침부터 의욕을 떨어뜨리는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이 환경에 맞추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거를 선망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게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저런 테크니컬이라든가 저런 방법들은 벌써 다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지났다고요, 벌써. 그리고 저쪽에 저런 계통으로 해서 성공한 사람도 물론 있어요. 뭐 칼 아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전 시대의 사람들 스텔라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도 두껍게 많이 썼거든요. 뭐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럼 나는 저게 유행 시절이 지났으니까 하지 말아야 돼?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고구려 고분벽화, 뭐 삼국시대의 기법들, 고려 불화의 법칙, 그 다음에 템페라, 모든 게 지금 다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기법이나 그런 형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시절에 무수한 사람들이 했지만 이름 없이 스쳐간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그게 돈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버리고 없어진 것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관리를 안 하면 저절로 삭아버리고 폐기시켜야 되는 것도 많고 각 시대마다 그런 게 다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법이 빛을 보기도 전에 사장됐다, 없어졌다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해도 돼요. 뭐 간혹 이분법으로 이 평론가리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거 유행에 뒤떨어진 걸 왜 자꾸 또 한번 해보려 그래? 이런 거는 그분이 공부를 좀 덜 하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돈이 되고 뭔가 이 권력처럼 뭐 카르텔이 형성되고 하면서 이권에 개입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다가설 때의 어떤 굴욕감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눌리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이 수업 중간중간에 자주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늘은 그런 거를 좀 생략하고 다른 컨텐츠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참조를 하시면 되는 거고 오늘 이제 이 알료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지금
벌써 한 30분 정도 제가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은 이 제가 쓰는 안료의 대부분은 사실은 청계천에서 사온 건 아니에요. 저는 이 안료가 필요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게 왜 필요했냐면은 프레스코 벽화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필요했어요. 프레스코 이 습식 벽화는 안료를 가지고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젖은 회벽에다가 안료를 이렇게 좀 따뜻한 물에 섞는다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그었을 때 삼투압 현상처럼 이렇게 쑥 들어가거든요. 물론 미세한 분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유리봉이나 그런 거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거는 비단 프레스코 여기에만 들어가는 그런 기법이 아니고 이 식초를 타가지고 하는 이 어떤 스테인드 글라스 이런 거에도 다 안료가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이 만들고 있는 도자기 안료, 그 도의 안료에도 그 전착제가 필요하고 그걸 섞는 거, 거기도 뭐 식초 내지는 뭐 아라비아 고무 이런 것도 좀 섞기도 하고 그냥 순수한 물로 섞어가지고 도자기에다 입히기도 하고 이런 분들도 안료를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명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두껍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다? 안료. 물감 가지고는 굉장히 힘들어요. 만약에 내가 좀 돈이 많고, 저 정도는 내가 1kg씩 살 수 있어, 물감을. 그 1kg 물감 하나에 지금 이제 뭐 수입 물감 뭐 이런 거 우리 국산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게 너무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자꾸 없어지는 거죠. 그래도 살아남은 아마 깡통 물감 파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이 남대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형 화방에 가면은 파는 데가 아직 있을 거예요. 그걸 사시는 게 유리하고 그것도 비싸요. 그것도 하나에 뭐 몇만 원 해요. 그 1kg 단위로 사는 거. 그 정도 살 수 있으면은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억만금이 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좀 이 깡통 물감이라든가 이런 걸 사서 시도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저걸 두껍게 바르는 것 같지만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정도는. 이 카라펜이나 코브라 운동하는 사람은 물감을 갖다 아주 들이부었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유심히 제가 관찰하고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대부분이 트릭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 속에는 어떤 그 수성적인 거, 수성 메디움을 잔뜩 써가지고 입체를 낸 다음에 입체 위에다가 유화물감을 좀 바르고 그러면 좀 두꺼워 보이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지 부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지 부조가 벌써 이 캔버스에 올려놓으면은 우둘두툴한 게 엄청 두껍거든요. 그럼 그 바닥에다가 뭐 이 초보를 하고 유화물감을 올리면 훨씬 극대화시킬 수 있죠.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무턱대고 두껍게 한다고 해갖고 그 비싼 물감을 갖다가 뭐 치덕치덕 바르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하는 유화 작품은 전부 다 오리지널 유화 물감만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물감을 막 만들어서 그 안료와 그 제가 벽화용 안료를 예전엔 많이 수입을 해놨었거든요. 쌀 때. 그러니까 싸다고 해가지고 금방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의 배로 들어왔으니까 뭐 한 100통 정도 사는데 뭐 가령 한 1,000만 원 든다 이 정도는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때는 저희 그 벽화 팀이 한 수업을 같이 하고 있었으니까 논아 쓴다는 이런 개념으로 한 1,000만 원어치 수입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가 돈이 많아서 그랬다기보다는 필수 불가결한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이 단어가 맞나? 그렇게 이제 수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다 못 쓰고 가지고 있던 거 이런 거를 튜브 물감하고 섞는다거나 뭐 그렇게 해서 지금 물감을 만들어서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저게 무턱대고 막 그냥 사서 바르나 보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나이핑 기법이나 저런 거에 이렇게 바르는 방법들은 지금 제가 2편을 다시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이제 요거 끝날 때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2편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은 안료를 가지고 그 옛날 기법을 가지고 어떤 풍경화를 그려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9월 달에 그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절실하신 분들은 저는 그냥 매일 나와서 이렇게 수채화 연습하고 유화 연습하고 이런 강의는 못해요. 그냥 일회성으로 그때그때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오프라인 강좌를 가질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은 뭐 그것도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좀 더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그 강좌를 만들겠지만은 그 한 달에 한 번 하루 종일 그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뭐 주말 코스하고 이 평일 코스를 만들 거거든요. 뭐 레슨비는 최대한도로 작게 받을 예정이니까 뭐 이렇게 작게 받더라도 사람이 많아야 또 유리한 거니까 지금 화실이 또 화실세는 내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그런 거는 새로 뭐 아이디어나 의견을 들어봐 가면서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할게요. 아니 문의를 주시는 분이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뭐 한번 그거를 이용해 보시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쉬지 않고 얘기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